부부싸움과 아동학대, 언뜻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 손조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해행위, 성적 폭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건 바로 부부싸움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를테면 폭언, 고성, 욕설, 위협적인 행동, 심지어 사람을 향해서 던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을 아이가 직접 목격하게 되면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부싸움이 가정폭력의 수준에 이르고 아이가 그 상황에 노출이 되어서 부모가 다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 아동학대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선례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배우자를 때리고 상해를 입힌 행위를 아동의 정서학대 행위로 인정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정서학대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학대까지도 같이 인정된 경우인데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례를 보면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협박을 하고 이것을 말리던 자녀에게 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에 대해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모두 인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싸움 중에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화풀이를 한 경우인데, 남편과 전화로 부부싸움을 하던 엄마가 화를 참지 못하고 어린 아이에게 같이 죽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조른 행위 역시도 학대 행위로 인정된다 라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변호했던 사례인데요, 부부간에 이제 말다툼이 있었고 그 말다툼을 하면서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폭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 자체를 어린 아이가 보게 한 것 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아이를 그러면은 데리고 다른 공간으로 이탈하거나 해야지 그 왜 계속 막고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아동학대로 대단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종합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서적인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의 어떤 강도나 태양, 즉 어떤 행위의 형태, 그리고 얼마나 반복이 되었는지, 그리고 노출된 아동의 나이나 성별, 그리고 그 아동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그 아이의 그리고 정서적인 발달 상태, 그리고 중요하게 아동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상황이 있고 나서 이후에 아이가 보내었던 어떤 반응들, 예를 들면 아이가 그림 일기에 뭐라고 남겼는지, 보육기관이나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그 행위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싸움 상황에 노출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학대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싸움 중에 아내에 대한 폭행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이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부가 이미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별거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좀 많이 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동의 정서 발달에 위험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본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것은
아이 앞에서 이렇게 해도 아동학대가 안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주목하시면 안 되고요. 부부싸움을 하는 상황을 아이에게 노출시켜서 아이가 놀란다면은 그것은 아동학대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크다. 방금 말씀드린 그 선례는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로 그렇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일단 크게 두 가지 절차로 나누어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경우에 검사가 가해 부모를 기소해서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가정법원의 아동보호 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아동보호 사건은 처벌보다는 가해자의 행동을 교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가정이 다시 잘 이루어져서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원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거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처분을 정하고 있는데요.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전화나 메시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봉사, 상담, 교육 수강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키는 처분까지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아동보호 사건 중에서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이 맞았고 그 점에 대해서도 저나 행위자도 법정에서 다투지 않고 다 인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잘 보호하고 행위자 역시도 이런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게 어떻게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보호 처분을 받지 않는, 즉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아동보호 사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위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 행위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다시는 안 하게끔, 그리고 이 아동이 아동으로서 보호받지 않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끔 하는 것에 법원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아이 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갈등 상황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도 항상 아이들의 보호와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